값비싼 가격에 레오파르트 전차를 포기했던 슬로바키아, 한때 꽝 대신 달그로 노르웨이 경전차까지 검토하던 슬로바키아 육군이 찾아낸 해결책은 K2PL이었습니다. 최근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국방부와 의향서 서명을 통해 K2PL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크게 4가지 분야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란드산 휴대용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155mm 포탄을 비롯한 탄약 공동 생산, 세 번째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장갑차 공동 생산,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폴란드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현대화된 K2PL의 인수 방안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를 넘어 슬로바키아에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있어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전차는 유럽에서 그다지 주목받는 무기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마땅한 수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노르웨이의 전차 수주전에선 원래 독일의 맞수가 될 것이란 기대조차 받지 못했었습니다. 당초 노르웨이는 K2 전차에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독일의 단독 입찰을 방지하는 역할 정도로 한국의 K2 전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진행된 최종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오로지 성능만으로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압도했습니다. 비록 노르웨이 측에서 제시한 절충교역 문제와 독일의 천연가스 수입 등 다분히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한국 전차를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폴란드를 넘어 슬로바키아 등 새로운 나라들이 K2 도입 방안을 모색하면서 K2 전차의 추가 수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를 통해 K2PL 전차 도입을 시도하는 슬로바키아 육군의 행보와 K2 전차 추가 수출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연간 신규 전차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 에이스는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슬로바키아 군 당국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슬로바키아는 노르웨이가 CV90 장갑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파생형인 CV90-120T를 도입하려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CV90-120T는 일반적인 경전차와 달리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 있어 경전차 중에선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상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경전차는 어디까지나 얇은 장갑판과 상대적으로 빈약한 화력으로 인해 적 전차와 맞상대를 할 수준은 아니며, 같은 120mm 활강포를 장착하더라도 체급의 한계상 절대로 주력 전차 수준의 화력과 전투력을 내는 것은 무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바키아는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주력 전차 보강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폴란드를 통한 K2 공급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계약 과정에서 1차로 18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고, 이후 후속 물량은 폴란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전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초에는 폴란드 국방부 및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K2PL 전차가 생산될 현지 군수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전차 생산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평가했으며, 곧 양국 간의 2차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내에서 생산되는 K2PL 중 일부 물량을 자신들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며 협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K2PL은 기존의 K2 전차를 기반으로 폴란드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추가하여 하드킬 APS와 원격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고 적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 등을 추가한 개량 버전입니다. 당연히 성능 측면에서 노르웨이의 CV90, 120T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전차로서 현재 자유진영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전차 중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제압하는 데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120mm CN08 활강포를 사용하며 텅스텐 날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는 전차들과 대등 이상의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투 중량이 60톤을 넘기지 않는데 이러한 중량은 동유럽 지역에선 매우 큰 전략적 강점입니다. 사실 K2 전차의 전투 중량이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2 등 다른 경쟁 전차보다 가볍게 제작된 이유는 한국군의 도하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전 지역의 특성상 하천이 많은 한반도에서 전차와 공병의 협업이 중요했고 개발 당시 우리 군의 도하 장비 능력을 고려하여 60톤을 넘기지 않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차가 너무 가벼워 방어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차 중량의 상당 부분은 장갑판의 무게가 차지하기 때문에 전차의 중량 감소를 두고 방어력을 지적하는 시각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차의 중량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특정 지역에선 기동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동유럽은 무거운 전차들의 기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한국군의 도하 여건을 감안하며 설정한 60톤 이하의 전차 중량이 되려 동유럽 일대에선 기동성의 강점을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차세대 전차인 K3 전차의 중량도 유럽 일대의 수출을 고려하여 60톤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여기에 현대전장에서 전차에 천적으로 부상하는 무인기를 제압할 전자전 장비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하드킬 APS까지 탑재되었으니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도 전천후로 활약할 K2 전차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통해 라이선스 생산된 K2PL이 슬로바키아로 수출된다면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K2PL은 폴란드 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하면 각 전차마다 일정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가 자신들의 배치할 전차 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나라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 수량만큼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전차 조립은 폴란드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한국산이면 당연히 그만큼의 원자재 가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폴란드의 방산 역량과 산업 인프라를 생각할 때 설령 라이선스 생산을 하더라도 모든 부품을 자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어려우며 충분히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차라면 슬로바키아가 원하는 시점에서 전력화가 가능하여 계약 체결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A 에이스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전차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과 독일 방산 특유의 느린 납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패전의 위기에 내몰려 있고 유럽 전체가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독일제 전차를 막연히 기다릴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데요. 굳이 슬로바키아가 K2PL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우수한 성능의 K2 전차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슬로바키아가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동유럽 일대는 K2 전차의 안방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이외에도 K2 전차를 고민하는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이미 지난해 K2 전차의 실사격 검증까지 진행한 루마니아는 사실상 최종 승인만 내리면 전차 도입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까지 K2 전차를 도입한다는 사실은 루마니아 정부가 K2를 최종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유럽의 지도를 살펴보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상호 간에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슬로바키아와 직접 국경이 닿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국가 사이에 헝가리가 위치하고 있을 뿐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으로 군사력 확장을 시도한다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일종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각국의 주력 전차가 완전히 다른 체계의 전차로 구성된다면 세 나라는 서로를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반대로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를 비롯하여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등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K9 실사격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군사적 교류를 증진하고 자주포 운영 교리를 주고받으며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화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K9의 사례는 전차 분야에서도 동유럽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즉,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연달아 K2 전차를 도입하고 국경 지역에 실전 배치한다면 K2 도입을 고심하는 루마니아도 전략적 관점에서 K2 도입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K9 유저 클럽에 이어 K2 유저 클럽이 창설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25년 3월 1일 K2 100% 영상입니다. 중동 현지에서 진행된 K2 전차의 최대 사거리 사격은 전 세계의 군 전문가를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K2 전차에 탑재된 120mm CN08 활강포의 유효 사거리는 약 3km입니다. 유효 사거리 내에서는 독일이 자랑하는 라인메탈의 120mm 활강포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K2 전차의 무게를 감량하는 과정에서 주포의 무게도 경량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유효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UAE와 진행한 훈련에서 4.5km에 위치한 표적을 모두 명중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차가 유효 사거리보다 더 멀리 위치한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K2 전차의 사격 통제 능력과 조준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포탄이 유효 사거리를 넘어서면 중력과 공기 저항 등의 영향을 받아 포탄의 궤적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고, 그만큼 사격 통제 장치의 보정 범위를 벗어날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km나 더 멀리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다는 것은 이러한 변수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사격 타이밍을 잡아내는 K2 전차의 사통 장치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현장에 위치하고 있던 UAE 관계자들도 K2의 위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을 통해 K2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와 화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한국 방산의 추가 수출 기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UAE는 주력 전차로 르클레르 전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전차는 세계 최초로 3.5세대 전차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이후 등장한 3.5세대 전차에 비해 아쉬운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클레르는 전차의 3요소 중 하나인 화력 측면에서 K2보다 열세입니다. K2 전차는 최신형 날탄을 사용하면 700mm 중후반에서 800mm 초반대의 관통력을 낼 수 있지만, 르클레르 전차는 주포의 관통력이 600mm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00mm대 관통력은 현대전장에서 그다지 우수한 수준의 관통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K2 전차가 유효 사거리를 넘어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신형 전차가 필요한 UAE와 중동 국가들은 자연스레 K2 전차에 많은 관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함께 훈련에 참가한 K9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보유한 사막 훈련장은 한국의 군사 훈련장보다 규모가 상당히 거대합니다. 이 덕분에 K9을 비롯한 군사 무기들이 최대한 그 위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UAE로 출격한 K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K9A1을 활용하여 TOT 사격 등을 실시하며 강력한 화력을 과시했는데, 포병 무기 체계가 약한 UAE에겐 매우 좋은 시연이 되었습니다. UAE가 보유한 자주포를 살펴보면 그나마 M109A3가 가장 현대적인 자주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는 네덜란드 등에서 사용하던 중고 자주포를 들여와 개량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아공에서 제작한 G6 차륜형 자주포까지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병과들이 중동 지역에서 나름대로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포병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병은 예로부터 전장의 신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담당하는 만큼 반드시 우수한 무기 체계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K9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UAE가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UAE가 보유한 G6 차륜형 자주포만 하더라도 70문 이상의 물량이 남아있는데 이를 K9 자주포가 전부 대체한다면 최소 2조 원 안팎의 경제적 이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은 K-21 장갑차가 K2 전차와 함께 기동하며 기관포 사격 등을 실시했으며 UAE가 선제적으로 훈련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K600 장갑차도 사막의 모래를 갈아엎으며 기동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한국군의 기갑부대를 구성하는 주요 무기 체계이자 UAE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였다는 점에서 패키지 딜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훈련을 기반으로 더 많은 무기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UAE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인 FA-50은 각종 연합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며 연이은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FA-52 모의 훈련에서 거둔 최고의 성과는 단연 F-22 랩터와의 도그 파이팅이었는데요. 물론 해당 훈련의 성과만으로 FA-52, F-22 랩터보다 뛰어난 전투기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다면 경전투기에 불과한 FA-50은 F-22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격추당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훈련 성과를 통해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할 당시 일부에선 FA-50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군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선에 대한 반박 근거로 FA-52 모의 훈련에서 F-22를 격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모의훈련이나 연합훈련에서 보여주는 성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체계의 수출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처럼 FA-52 훈련 성과를 기반으로 수출 시장에서 인기를 올리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최근 FA-50은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그리펜을 상대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펜은 태국 등도 사용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종인데 이러한 전투기를 상대로 FA-50이 우월한 교전비를 보여주면서 동남아시아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펜은 과거 중국과의 모의 훈련에서 중국산 전투기를 완전히 털어버린 기종인데 그러한 그리펜을 상대로 FA-50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산 전투기의 위협을 막아야 하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인기는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K2와 K9도 중동 지역에서의 연이은 훈련 성과를 기반으로 더 많은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중동의 사막 지형에선 전차와 자주포가 전투의 승패를 가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막 지역은 지형적인 엄폐물이 거의 없고 개활지에서의 전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차와 같이 기동성이 뛰어난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사막에서는 고정된 진지를 구축하고 공방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기동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결국 상대보다 더 빠르게 우회 기동을 실시하여 약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전투가 중요한데 우수한 성능의 전차가 없다면 이러한 기동전을 펼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막에서는 다수의 건물이나 숲 등이 없어 병력과 차량이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에서는 장갑 보호력이 우수한 전차의 유무에 따라 병력의 생존성이 크게 갈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차가 중요한 작전 환경을 가진 중동 국가들은 K2 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여기에 광활한 사막 지역의 특성은 자주포의 적극적인 화력 지원도 필요합니다. 전선이 넓게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장거리 화력 지원의 전술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걸프 전쟁 등에서는 미국의 M10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이 이라크의 방어선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며 사막 전투에서 포병 화력이 어떻게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UAE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한국에 천무다연장 로켓을 도입하였으니 추가로 포병 전력을 보강한다면 남은 것은 K9 자주포뿐입니다.
K9의 우수한 성능은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며 구식자주포만 보유한 중동 국가는 K9의 대규모 진출도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방산 시장인데요. 이번 훈련을 통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시연은 중동 일대를 한국의 안방으로 만들기 충분할 것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의 모든 방산 업체가 노리는 황금의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곳이 중동이며 이곳을 장악해야만 한국 방산의 세계 4위 달성도 더욱 수월해질 것인데요. UAE에서 진행한 2주간의 연합훈련은 2025년 한국 방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